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진 나의 DJ 민영입니다. 사연을 읽다 보면 정말 열받고 분통 터지는 사연들이 많은데요. 그치만 오늘의 사연처럼 이렇게 쉴 틈 없이 열이 올랐던 사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으로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40이 되는데요. 아마 여기 사연 애청자분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어릴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건 딱히 나이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 인생은 몹시 고되고 힘들었던 것 같네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감내해왔던 것들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솔직히 여기 시어머니들이 무척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쓰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냥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주세요. 이런 시어머니도 있나 보다 하고 말이에요. 저의 모든 스트레스와 악감정에 있어 근원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정말 아주 단연코 아주 자신 있게 그게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들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또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냐며 욕을 하시겠지만요.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맨날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라 이제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 요즘 세대는 안 봐도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야, 세상에 너 같은 복받은 며느리가 어딨어. 세상 천지에 부모도 없이 뭣도 없이 돈도 없이 네 주제에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런 집에 살면 감지덕지한 줄 알아야지. 니까짓게 이런 집에 그렇게 훤칠한 서방 만나서 살면 넙죽 엎드려서 방바닥에서 고개를 쳐들지도 않고 살아야지. 네가 뭘 알아? 어? 맨날 이 레파토리가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듣다 지겨워서 어머니 몰래 한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정말 저런 소리들을 일일이 듣고 살아내다 보면 저는 곧 정신병에 걸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한 이래 저를 괴롭혀온 시간들은 무려 10년이에요, 10년. 이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고 좀먹는 시간인지 아시겠나요? 초등학생 아이가 대학생이 될 만한 시간이고 하여간 금수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망할 놈의 시집살이는 10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더군요. 아니, 노망 들어감과 동시에 더 깊고 지독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제가 잘못한 것은 딱 3가지인 것 같습니다. 맨날 그 잘난 입으로 눈을 치켜뜨고 하는 말을 예로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돈도 없이 몸만 갖고 시집 온 것.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저라고 돈 없이 시집 오고 싶었겠나요? 전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꽤 많은 편이었고 예비시댁이었을 당시 하도 결혼 얘기를 물고 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요. 그땐 남편도 아주 온순하게 저를 꼬여냈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다니까? 몸만 와.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누나들 다 너 기다리고 있어. 다들 이렇게 어린 막내 꼬맹이를 며느리로 본다고 엄청 기대들 하고 있어. 다들 너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족 되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걱정 말고 우리 결혼하자. 응? 이때 저는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어 아주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때였답니다. 상황이 참으로 기구했던 게 뭐냐면요. 두 분은 지방에 있는 친척 어른 장례식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어요. 그것도 새벽녘에 아빠는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셔야 하니 눈을 부벼가며 힘겹게 올라오고 계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화물차로부터 추돌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미친 듯이 울고 있는 저를 고모들이며 외삼촌, 작은아빠, 큰아빠 등 많은 어른들이 오셔서 달래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랑 사귀고 있었던 때라 당연히 남편도 왔고 그 바로 위에 누나였던 지금의 셋째 시누이도 같이 따라왔답니다.
이때 제 손을 잡아주면서 셋째 시누이가 얼마나 힘이 되는 위로를 해주었는지 몰라요. 저는 당시에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기에 시누이의 말에 울컥해서 얼싸안고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민지 씨 힘내요. 두 분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으셨을 거야. 사람마다 다 정해진 수완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분은 그만큼 살다 가신 거라고 생각해. 응?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부모님과의 이별은 누구나 겪는 거야. 그걸 민지 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당겨서 겪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말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가슴이 북받쳐 오르던지 그때 거의 새벽녘까지 계속 울고 기절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서울로 올라와 버려서 엄마 아빠와 멀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자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장례식을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렸던 저에게 남편은 불쑥 몇 달 안 되어서 프로포즈를 해온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니까 더 마음이 급해졌다나요? 민지 너를 이렇게 혼자 둘 수가 없다. 계속 혼자 방에서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나도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민지의 가족이 되어줄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들 같은 생각이야. 이럴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 하여간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던지. 그러니 지 누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저에게 귀에 달디단 위로를 건네가며 결혼으로 쓱 넘어가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올렸고 혼주 자리에는 큰아빠와 큰엄마가 대신 서주셨어요. 그때도 두 분을 보면서 얼마나 혼이 나가도록 울었는지.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제가 잘하는 걸 봐와서 그런지 많이 짠해하시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군요. 근데 그때 큰엄마가 막내 조카였던 저에게 얼핏 스치듯이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좀 가슴에 남아요. 저기 민지야, 근데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조카 사위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다고 하고 널 챙긴다니까 고맙긴 한데 그래도 사람을 한 2, 3년은 만나봐야 하는 거야. 그러고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널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다만 내가 느낀 게 좀 있어서. 그러면서 큰엄마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입을 떼시는데 이때 저도 약간은 찜찜한 감이 있었어요. 니네 시어머니 말이야. 인상이 보통이 아니야. 저렇게 매서운 얼굴은 진짜 겪을수록 보통이 아닐 거거든. 지금이야 뭐 막내 아들 나이 차서 장가 보내려고 조용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이미 힘들다고 느끼면 그때 늦잖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밀어보지 그래. 큰엄마는 딸 셋에 아들 하나까지 전부 시집 장가를 보낸 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내공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얼른 분위기를 눈치채고 저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시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 슬픔의 여운을 견디기 힘들어서 누가 저를 진짜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지 어디까지 참고를 하고 어디까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생 최대의 중요한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못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때 부모님 앞으로 유산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였고 아무튼 살고 있는 저의 작은 원룸도 처분하기 버거워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남편이 손을 내밀어주면서 집만 처분하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집 신혼집 준비되어 있잖아. 내가 일찍이 준비해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같이 살자. 원룸만 정리하고 이리로 들어오면 돼. 여기는 민지가 필요한 거 전부 다 있어. 몇 번 제가 사는 작달만한 집에 들어왔던 남편은 그 큰 덩치로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이 좁은 집을 보며 약간 놀라는 듯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남편네 본가에 갔을 때 보니 꽤 넓고 큰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일반 중산층 치고 좀 더 잘 사는 편인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오는 구조의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남편이 제 형편에 대해서 대강 다 전달을 했던지 이때 어머니는 저를 무척 안쓰럽게 쳐다보시더군요. 혼자 마침 그렇게 독립해서 나오는 중에 그런 일을 당했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살리만 남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날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건지 아니면 시월드의 문을 열면서 환영하는 말이었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정말 몸만 오라 하면서 저의 혼잡한 환경 속에 자꾸 손을 뻗어대니 저는 단돈 3천만 원도 준비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겨우 예식 준비하는데 보태고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남편이 준비한 집에 가전을 조금 채우는 정도로만 보태게 되었던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지독하게 싫어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인 진짜 몸만 가지고 시집 온 것,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딱히 어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정말 아수라백적처럼 완전히 돌변하셨거든요. 혼인신고도 했겠다, 집에 가전도 들였겠다, 식도 올렸고 완전히 우리 아들의 와이프이자 내 며느리가 되었겠다. 이제 더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진짜 여기가 어머니의 무슨 세컨 하우스인 양 오며 가며 계속 그렇게 배를 주구장창 눌러대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하면 적어도 그 무렵엔 본인 입으론 말은 안 하고 셋째 시누이를 시켜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야단을 치더라고요. 왜 본인이 안 하고 딸을 시켰던 걸까요? 하여간 시누이는 본인 딴에는 중재한답시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주 여실하게 지네 엄마 편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장례 때는 세상 제 편인 것처럼 굴더니 다 가식이었던 거죠. 옳게 우리 엄마가 자꾸 드나드는 게 부담스러운 내색하고 있다며?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입장에선 막내 아들이 장가 갔고 아들 집인데 못 갈 것도 없다 싶어서 드나드는 것 뿐이잖아. 어른이 거기 가서 뭐 얼마나 머문다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 바쁘다면서 엄마 그냥 소파에 앉혀놓고 물 한 잔도 안 드렸다며? 엄마 서운하다고 막 울어.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와,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으신 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겨드리긴 했어요. 왜냐고요? 왜 어른이 집에 오셨는데 물 한 잔 내어드릴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때 제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걸 어머니도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침 7시 반에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오셔서는 대뜸 이런 말을 하시면서 소파에 푹 퍼앉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 아파라. 여기 올라오느라 아주 고생했다. 나 여기 좀 앉아있다가 이따가 할머니들 만나러 가야겠다. 저기 리모컨 좀 줘봐라. 저는 이때 머리 말리고 남편이랑 먹었던 밥그릇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밀대로 밀어내느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 난장판에 갑자기 배를 수십 번 눌러가며 오셨다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더니 대뜸 눈에 불이 번쩍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시엠이 이 날씨에 밖에서 추워 죽으라고? 째깍째깍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현관에서 확 쏘아붙이시더니 본인 아들이 뒤늦게 뛰어와서 인사하니까 완전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세상 애틋한 얼굴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엄마 왔다. 출근하려고? 밥 먹었어? 밥은 맛있는 거 먹었어? 네 색시가 맛난 거 차려주디? 그러면서 소파에 퍽 하고 앉으셔서는 리모컨 갖고 와라. 여기서 좀 놀다 가겠다. 그러시는 거 있죠. 대뜸 오셔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하는 어투가 너무 다르니 저도 화가 나는데 우리 집이 무슨 카페도 아니고 놀다 가시겠다뇨. 전 출근하려고 준비하느라 전쟁이 따로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서둘러서 막 움직이고 어쩌고 하면서 내가 없는 집에 어머니는 1시간이나 더 있다가 나가신다는 게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일단 늦었으니까 빠르게 인사하고 서둘러 나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출근하고 나서 오전 시간대에 시누이한테 저런 내용의 전화를 받아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혀서 입도 안 다물어지고 입술을 마구 물어뜯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저의를 파악했죠. 아, 이래서 날 미워하는구나 하고요. 옳게, 솔직히 그렇게 일일이 어른한테 기분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옳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는데 받아줬잖아. 우리 영석이가 그만한 능력 갖고 집까지 해왔는데 색시감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결혼시키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럼 옳게가 알아서 눈치껏 잘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가운데 껴서 중재까지 해야 돼? 정말 너무 피곤하네 진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셋째 시누이를 보고 있자니 지 바로 위에 둘인 언니들이 이혼한 것처럼 지도 똑같이 사이코 시댁을 만나봐야 정신 차리려나 싶더라고요.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는 각각 2년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고 용케 친정에 돌아오지 않고 각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꼭 이렇게 셋째 시누이만 표독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해대고 간섭질을 해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지네 시댁을 욕해대면서 말이죠. 올케는 시댁 진짜 잘 만난 줄 알아야 돼.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약한지 나 같으니까 버티는 거야. 그런 와중에 올케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만나놓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아, 내 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아니, 지 시댁이 어떻거나 저떻거나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 건지 전 진짜 말리는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밉단 말을 아주 뼛속 깊이 공감해요. 하여간 누가 저런 말을 만들었는지 우리말 나들이에서 상 주고 한국어 기네스북에 올려서 정식 표어나 뭔가 그런 걸로 등록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진짜 저의 오랜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 못지않게 정말 박빙으로 절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건 이 시누이거든요. 아무튼 앞서 말한 대로 제가 그닥 가진 것 없이 시집와서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던 어머니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2가지의 이유가 더 남았죠. 두 번째 이유를 따져보자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던 건 그 뒤에 친정 부모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몸만 갖고 시집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며느리가 천상고아로 뒤에 받쳐주는 부모님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제 뒤에 뭐라도 따져줄 어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시때때로 저를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했어요. 뭐 딱히 일러바칠 만한 친정 구석도 없고 야단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민지 너 말이야.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부모도 없이 시집 왔으니까 더더욱 시댁이며 시부모한테 넙죽 절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쯤에는 저도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주 많이 쌓여있던 터라 거의 참지 않고 바로 받아치게 되었답니다. 결혼 3년 차쯤 되니까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새로운 막말들이 쏟아지니까요. 어머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게 왜 이유가 되죠? 그러자 어머니는 지멋대로 답을 정해놓고선 갑자기 이유를 따져 물으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논리인 걸 들키기 싫으셨나 봐요. 버럭 화를 내지르시면서 저에게 마구 윽박지르시더군요. 어른이 말하면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다 있어. 막말로 네 신랑 말이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어디 사랑해줄 장모가 살아있기를 하냐 뭘 하냐.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부모한테 제대로 가르침 받은 것도 뭐 얻은 것도 없이 이렇게 떠밀려 왔으면 근본도 없는 며느리 받아준 걸 고맙게 알아야지. 그래서 더 잘하라는 거야. 네가 우리한테 진 빚이 많다고.
이 말을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정말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본인이 시어머니시거나 해도 그런 것들 다 빼고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정말 며느리에게 친정 부모가 없는 게 그렇게 시댁에 있어서 죄가 될 부분인가요? 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왜 그렇게 생각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뭐라 따지면 당연히 남편도 저에게 뭐라고 대꾸 정도는 해요. 물론 맨날 이성적인 걸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길 좋아하는 인간인지라 지가 봐도 자기 엄마 발언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말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한 핏줄이고 자기 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을 들고 마는 거예요. 엄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런 말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엄마 성격이 원래 좀 그런 걸 어떡해. 할 말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병나는 타입이잖아. 젊은 사람이 대충 듣고 걸러야지 뭐 어떡해. 그냥 매사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심한 말을 듣고 우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맨날 이렇게 일 키울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엄마랑 누나랑 있었던 일을 나한테 얘기해서 싸움거리 만들어? 너는 내가 니네 가족 욕하면 좋냐? 좋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도 그래도 안 넘어가고 받아칠 말이 충분히 있었죠. 뭐?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해? 내가 어머니나 셋째 형님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으로 인해서 이어진 인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한테 말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말해? 당신이 봐도 내가 당연히 화날 일인 것 같다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당신한테 맨날 연락하길래 뭘 해? 뭘 시켜대길래 전화하고 야야거리면서 부르길래 뭘 하냐고. 어디서 우리 가족을 비교해? 남편은 논리가 통하지 않고 말이 딸리면 늘상 마지막에 뭔가를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제 입을 막도록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결혼 연차가 쌓이면서 남편의 이런 모습을 거듭해서 겪다 보니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2년 연달아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매우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고 뭘 어쩌면 좋을지 몰라 무척 곤란하고 괴로운 상태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뭐랄까 지랄 맞다고 해야 할까요? 이 망할 인간들, 정말 침을 뱉어도 모자랄 이 시댁 인간들은 저를 그냥 쉬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제가 유산으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퇴사를 했다는 것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전달했나 봅니다. 정말 매일같이 전화하고 서로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누구랑 뭘 하고 저녁에 뭐 할 건지 얘기하는 모자거든요. 그리하여 제가 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시어머니들이라면 며느리가 유산해서 쉰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안쓰러워서 뭔가 해먹이면서 위로를 하시는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무쪼록 건드리지 말자. 동물도 자기 새끼를 잃고 몸이 상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데 놔둬야지 하시는 현명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참 비극적이게도 말이에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세상 진짜 어디 이딴 시어머니가 다 있을까요? 제가 퇴사하고 집에서 몸도 마음도 쉬려고 했던 그 시간을 어머니는 본인이 며느리를 부리면서 하녀처럼 쓸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며 무척 반기는 눈치였어요. 민지, 너 맨날 바쁘다 어쩌다 하면서 내가 하는 부탁 하나도 안 들어줬잖니. 이제 집에서 노니까 핑계 그만 대고 내가 시키는 일들 그대로 다 해놔라. 집도 절도 없이 몸만 들어왔으면 몸값을 해야지. 여자가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팽팽 놀면 안 돼.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온갖 정신이 사나워지면서 세상 모든 혐오감이 진짜 피가 거꾸로 쏠리듯 모두 어머니에게 하나로 몰려드는 게 느껴졌어요. 이때 분을 겨우겨우 삭히면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달하듯이 아주 간절하게 어머니에게 부탁이란 걸 해봤어요. 어머니,
저 지금 뭐 때문에 퇴사한 건지 아시지 않나요? 저 좀 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사도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더 덧나서 큰일 날 수도 있고 하여간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돈 준다는 회사도 그만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사정까지 구구절절 말해야 하는 게 기막힐 노릇이었지만 도통 말이 안 통하고 독불장군 같은 고집스러운 인간이니 굳이 수고를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악랄한 인간이더군요. 그게 뭐 어쩌라고. 내가 너보고 무슨 장독대를 들라고 했냐? 집안 가구를 옮기라고 했냐? 그냥 내가 부탁하는 서류나 이런 거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아프면 먹고 살 거 살림도 안 하고 굶어 죽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어차피 네 집 살림하면서 장 보고 뭐도 하고 세금도 내고 공공기관도 다 처리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나도 요즘 몸 마디마디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네가 그런 일 좀 대신 해줘라 이거지. 뭐 살면서 유산 너만 하냐? 나도 네 신랑 낳기 전에 유산 몇 번 했어. 다 그런 거야. 엄살 부리지 마라. 진짜 이때 정말 이 말을 멍청이 내 귓속에 넣고 있는 제 자신이 이젠 미워질 지경이더라고요. 뱃속에 품고 있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던 아이를 또 떠나보내고 혼자 베란다에서 안 좋은 생각도 했던 저에게 어쩜 이렇게 지독하게 굴 수가 있을까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일찍 두고 가신 것에 대한 야속함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쫓아와서 호통을 치고 다 뒤엎어버릴 친정 아빠라도 계셨다면, 그랬다면 어머니가 차마 저 따위 소리까지는 못하고 속으로 아끼지 않았을까. 내가 진짜 별의별 말을 다 듣고 사는구나 싶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저는 결과적으로 몹시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때 남편이랑 매우 험악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자꾸 어머니랑 부딪히는 걸 못 견디겠다며 온몸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돌연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민지야,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어떻게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랑 싸워?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미워해?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때 저는 정말 절벽에서 누가 밀어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유산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저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가장 그 역할을 크게 해주어야 할 남편이 저를 버리겠다는 투로 말을 했으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그까짓 이혼해버리지 그랬냐, 뭘 답답하게 그 말에 더 기죽어서 벌벌 기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요.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이래저래 훈계두는 것처럼 쉽게 가지는 않잖아요. 가끔 저도 여기 사연을 보면 너무 남 일들을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 일들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저는 이 무렵 당연히 이혼이라는 소리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 있었어요. 왜냐면 친정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지 5년도 채 안 되었을 때고 결혼 생활도 비슷한 연도였고 무려 유산을 2번이나 하고 심신이 지쳐 있었죠.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제 옆에 있어줘야 할 판에 제 가족이 되겠다며 옆에 있었던 남편은 갑작스레 이혼 선언을 해버렸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이 저를 거부하고 다 멀어지려는 느낌이 들어서 몹시 겁이 나고 불안정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때 저는 수시로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입술도 뜯고 하도 뜯어대서 구수염인지 뭔지 아는 입술 염증까지 걸렸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보기 흉하다며 놀려대시더군요. 어휴, 얘, 너 입술 꼬라지 좀 봐라. 그게 뭐냐? 무슨 창난젓이나 뭐 그런 젓갈도 아니고 아주 숭해서 못 봐주겠다. 네 그 꼬라지를 하고 있으면 네 서방이 퍽이나 어이구 우리 섹시 하면서 다가오겠다 아주. 나 봐라.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네 아버님이 딴 생각 못하는 거야. 여자란 자고로 말끔하게 있어야지.
하여간 천박하게 그 입술 꼬라지가 뭐냐? 아유, 정말 정 떨어진다. 그러면서 낄낄대고 저를 골려대시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으로 다 들더라고요. 저놈의 노인네,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할까?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이혼이라는 말에 겁을 먹어 눈치 보는 게 보였는지 자기가 아주 작전을 잘 세워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 듯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보고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마치 개를 야단쳐 다시 훈련시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듯 시시때때로 큰 소리로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뭐야? 우리 엄마가 낮에 그러고 가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너 지금? 좋아. 그럼 이혼해. 너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너 말야, 지금 우리 셋째 누나도 벼르고 있어. 길에서 누나 만나도 인사 제대로 안 하고 휙 가버렸다며? 누나가 너 표정도 음침하고 아주 무뚝뚝해서 꼴 보기 싫다고 어쩜 가정 있는 여자가 그렇게 음침하고 죽을 상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재수 없다고 하더라. 진짜 왜 그러냐? 이래서 사람들 보는 눈 다 똑같다니까. 내 눈에도 꼴불견인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네 잘못이 뭔지는 알아? 이렇게 끊임없이 만사 모든 재수 없는 일은 나에게로부터 온다는 공식이라도 있는 건지 시어머니, 남편, 셋째 시누이 이 셋은 삼각형처럼 돌아가면서 저를 골려댔습니다. 마치 공을 주고 받기라도 하듯 저를 공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번엔 시누이에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이렇게 동네 공을 차대듯 저를 굴려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가질 결심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하고 정말 멍청이처럼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자꾸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듯 하더라고요. 저들이 이상한 거지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제가 왜 반복해서 느꼈냐면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며 이제는 아이 없는 걸로도 구박받게 되었을 때 터졌던 일들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저렇게 싫어했던 이유 중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아이를 못 낳아서 이거예요. 앞에 2가지 이유만큼 확증은 없지만 그냥 이거일 게 분명해요. 아니면 혹은 이유가 없거나 그냥 며느리랍시고 들어왔는데 만만한 존재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혀야지 하는 심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3가지 이유 모두 돈이 없고 친정 부모가 없고 애를 못 낳아서라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큰딸과 작은딸이 시댁에서 이혼당하고 왔을 때에는 그렇게 무슨 마녀처럼 저주를 퍼붓고 그쪽으로 잠도 안 잘 거라고 욕을 해대더니 자기가 그 집 사돈들보다 더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된 건 모르는 거죠. 어머니와 셋째 시누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셋째 시누이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저한테 지네 가문이 어쨌고 하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놈의 지네 가문은 무슨 이혼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뭔가가 있나 봐요. 이쯤 사촌 시동생이 아들 하나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 딴에는 어쨌건 안 좋은 일이니 안타깝다는 생각만 했었는데요. 명절날 셋째 시누이가 저를 앞에 두고 글쎄 은근히 저를 까듯이 그 사촌 시동생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집에 가서 내내 곱씹으면서 진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었어요. 영훈이 부인 말이야. 예전부터 볼 때 인상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이혼하겠다 싶더라고. 보니까 뭐 친정엄마가 안 계시다며? 그래서인지 애가 근본도 없고 어른 보면 인사도 할 줄 몰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얼굴도 시커멓고 우울해서는 애기도 되게 늦게 들어섰다며? 당연히 그럼 이모들은 며느리 미울 만도 하지 안 그래? 그리고 말야 엄마도 없이 그지같이 살다가 우리 영훈이 같은 신랑 만나서는 없이 살던 애가 아주 씀씀이가 커져버렸잖아. 지 주제도 모르고 뭐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쓴다며? 하여간 된장녀처럼 그렇게 맨날 옷이며 가방이며 사들인다나 봐. 그래서 없이 살던 것들이 하나같이 역겹게 저렇게 허세를 부린다니까.
이혼당해도 싸지 뭐.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부들부들 떨었던 것은 그간 셋째 시누이가 은근한 말로 저를 공격할 때 써먹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보고 부모님 없이 자라서 예의가 없다면서 시어머니 생신을 해마다 며느리가 본인 집에서 거하게 차려드려야 하는 것도 모르고 안부 전화도 매주 안 드린다고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에요. 저희 친척 고모가 물려주신 명품 가방이 3개가 있어요. 결혼할 때 딱히 다른 건 해주지 못하고 그냥 가방을 주시겠다며 결혼해서는 이런 거 아마 못 살 테니 미리 받아두라고 거의 3거나 다름없는 걸 주셨었거든요. 그걸 제가 시댁 모임에 몇 번 들고 갔었는데 언제는 한번 이렇게 물었었어요. 올케, 그거 짭퉁 아니야? 뭔가 짭퉁 같은데. 그런 거 메고 다니면 쪽팔리지 않아? 우리 영석이 얼굴 생각하면 그런 거 들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 얘가 하는 것도 다 의심받겠어. 네? 이거 정품 맞는데요? 집에 보증서랑 영수증까지 다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시누이는 입을 삐뚤게 악물더니 갑자기 또 건수를 잡았다는 듯 바로 생글거리며 묻더라고요. 그래? 어머, 그럼 이거 올케가 직접 명품 매장 가서 산 거야? 헐, 이런 거 정품은 보통 2, 300 하잖아. 올케가 그럴 돈이 있어? 우리 영석이 돈으로 다 산 거 아니야? 우리 영석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가방 하나 따위에 2, 300을 써?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어떡해. 아무리 없이 살다가 돈이 생겨서 좋을지 몰라도 말이야. 우리 영석이 너무 짠하다. 그래서 이때 제가 딱 정색을 하고 더는 선 넘지 말라고 아주 건조하게 말을 했어요. 형님, 이거 저희 고모가 물려주신 거고요. 제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뭘 없이 살다가 돈이 생겨서 좋아해요. 저 2번 휴직했던 거 말고 저도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있는데 제 형편이 뭐가 어때서요? 막말로 제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러자 시누이는 진짜 이 마귀 할멈 같은 인간은 지 엄마를 똑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이죽거리면서 또 제 약을 올리는 거 있죠. 정말 도저히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어머머, 우리 올케 화났다. 엄마, 영석아, 이리 와봐. 올케 화났어. 아이고, 또 예민하게 군다 진짜. 하여간 우리 올케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왜 그래 진짜? 농담도 못해? 맨날 그렇게 눈 부릅뜨니까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무서워하지. 우리 이모도 그렇고. 올케 너무 인상 어둡고 무서워 보인대. 그러는 지는 심술독이 아주 여기저기 차올라서 눈매도 사나운 주제에 지 얼굴은 거울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쓰고 보니 저도 어지간히 분노가 많네요. 정말 시누이와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에서 뭔가가 용솟음 치듯이 불이 막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아무튼 시누이가 저렇게 돌려서 까댄 것과 달리 저는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개같이 일해서 정승같이 쓰자는 마인드가 어느새 제 안에 자리 잡혔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어찌 보면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다 쟤네들 때문이에요. 돈 없이 왔다고 무시하고 지네들 집보다 돈이 없다고 아주 상무시를 해대니 제가 다시는 돈 때문에 니들한테 서름을 당하지 않겠다고 이를 박박 갈게 된 거예요. 간혹 제가 아팠을 때조차도 시댁은 절대 제 입장을 봐주지 않고 그렇게 굴려먹고 시켜먹었어요. 아프다 병원 가야 한다고 하소연을 해도 저렇게 말을 독살맞게 하거나 비꼬면서 물어댔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본인 아들이자 본인 동생인 제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와 어머니는 그렇게 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니 곧장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버럭 화를 냈죠. 너 우리 엄마랑 누나 말 안 듣고 왜 그래? 진짜 혼나볼래 제대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여기까지 쓰고 보니 갑자기 좀 서글퍼지네요. 당신 아이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40대 후반인 남편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아야 했을까요? 10살짜리 어린애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야단 맞고 혼나야 할 일이 있어서 시누이와 어머니의 감시를 받고 고자질을 당해가며 욕을 먹어야 했던 걸까요?
저는 길을 걸으면서 맑은 하늘을 봐도 기쁘지 않았고 주변에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코로나가 왔다가 조금 해소되어 가려는 와중에도 조금의 감사나 어떤 인식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그나마 코로나에게 고마운 게 있다면 그놈의 망할 정말 역병 같은 시댁 모임을 대폭 줄여서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욕심부려서 기어이 만나려고 치면 누가 주변에서 확진이 되거나 혹은 가족 중 누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걸려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죽을 상이 될 정도가 되어서 아무리 악을 쓰고 모이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코로나를 겪고 있다 보니 저도 새삼 드는 생각이 말이에요. 세상 만사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있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두둥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도 이때는 무슨 날개 피고 나대던 호랑이가 갑자기 날개도 꺾이고 발톱도 빠진 것처럼 굴었어요. 맨날 자기 뒤에 들러붙어서 이래저래 사주하던 누나나 엄마가 없으니까 약간은 낑낑대고 눈치를 보더군요. 뭐 여전하게 참견은 있었지만요. 단지 이전보다는 심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큰 사고를 당하면 일이 커질 판에 코로나라는 삭막한 사태 안에 겪게 되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검사할 것도 많고 병원 절차도 너무 복잡해지고 하나하나 따지기 힘들어지고 진짜 지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있어서 교통사고라는 건 되게 큰 트라우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기도 했고 이후로 운전대 잡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도 시댁 심부름에 시달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그날도 되도 않는 무슨 놈의 바디 필로우인가 뭔가를 사서 시댁에 갖다 달라는 어머니 부탁 때문에 간 거였어요. 어머니가 뭐 허리가 아프다 어쩌다 네가 와서 사와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중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오라고 얹어대는 게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제 휴일을 본인 시간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골이 나서 빨리 이거 갖다 드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던 차에 그만 예상치 못했던 그렇지만 워낙 혼잡하고 사나운 그 지점에서 사고를 겪고 말았어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막 최악의 사고는 아니었지만요. 저는 여기저기 뻐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모로 공포감이 밀려오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응급실에 실려와서 보호자인 남편에게 연락이 가고 저랑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어머니라서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족이랍시고 제일 먼저 온 게 어머니셨고 몇 분 안 되어 금방 남편도 헐레벌떡 도착을 했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는 저와 마주한 순간 제일 먼저 건넨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믿어지시나요? 야, 저기 그거 뭐냐? 그거 바디 모식인가 그거 있잖냐? 안고 자면 좋다고 했던 거. 그거 어딨냐? 혹시 이게 터졌어? 그럼 새로 사야 되는 거야? 여기서 정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듯 다시 말로 못할 스트레스가 밀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온 며느리 보고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이 그런 건가요? 저는 어머니의 생필품 목록보다도 못한 생명줄이라는 건가요? 속으로 정말 피가 섞인, 워낙에 많이 고여있고 또 고여있던 그 깊은 옹달샘 같은 한숨이 막 섞여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그나마 옆에서 좀 거들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아이, 엄마, 민지 지금 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 내가 찾아볼 테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남편이 뭐라 하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힐끗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간호사도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듣긴 했는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막 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T를 찍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저렇게 대외적으로 며느리 편을 들었던 게 못마땅하셨는지 어머니는 거기서 희대의 망언을 또다시, 아니 웬만해서 그런 망언을 또 듣기 힘든 수준의 엄청난 얘기를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서 어머니를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야, 저게 뭐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걸 뭐하러 찍냐?
네 서방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런 거 돈 낭비하지 마. 무슨 CT야. 그거 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돈 낭비야. 괜찮아. 하루 쉬면 나으니까 그냥 찍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면서 마구 윽박 지르고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이 앞전에 저와 눈이 마주쳤던 간호사는 저와 어머니를 연신 돌아보면서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사고고 뭐고 그냥 눈앞에 누가 저 어머니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온갖 환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귀 옆으로 뚝 떨어지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이런 호칭으로 부를 사람은 아마 한 명 정도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제가 거기에 온 건가 싶어서 저도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뿌해진 눈을 대강 닦으면서 위쪽을 얼른 쳐다봤더니 제 눈앞에는 안경을 쓴 병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긴 해도 얼굴은 코로나 전부터 낯이 익어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셨어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대충 고개를 까딱거리며 괜찮다고 말을 했더니 병원장님이 곧장 빠르게 주변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얼른 사모님 VIP실로 옮겨드려. 얼른! 순간 저도 제가 온 게 한강병원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던 차에 주변에 있던 병원 스태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남편도 놀래가지고 어딜 가냐고 물어대는데 병원장님은 이미 어딘가로 이동하셨더라고요. 어딜 가? VIP실? 왜? 저도 약간 어리둥절하던 차에 간호사들은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여간 이동하고 나서 그 뒤에 정황들을 대충 말을 하긴 했어요. 그때까지 득달같이 따라와서 자기 아들과 자석처럼 붙어있던 어머니는 제가 떠뜸떠뜸 옮기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지 어쩜 그렇게 눈에 실핏줄까지 튀어나올 기세더라고요. 아, 여기 나랑 조금 관계가 있어. 전에 기부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안면이 없지는 않아. 이런 걸 바란 건 아닌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네. 감사하게. 제 말에 어머니는 또 이거 잘 걸렸다고 아주 잡아쳐 때려야겠다는 기세로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뭐? 기부? 네가 기부? 야, 지나가던 팔푼이 개가 웃겠다. 네가 주제에 무슨 기부를 해? 보나마나 이거 아주 정신이 돌았구만. 제대로 미쳤어. 야! 어디 적선을 받아도 모자랄 그지가 시집와서 우리 아들 덕에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네가 꼴에 기부를 해? 그거 갖고 지금 이런 돈으로 덕지덕지 처바른 병실을 쓰고 앉아있어? 이게 아주 진짜 호강에 겨워 똥을 싸고 앉아있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잠깐 머릿속 찌르르 하는 고통을 느꼈다가 다시 찬찬히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듣는 중에 남편도 눈이 무슨 농구공 마냥 동그래지고 그 뒤에 있던 어머니는 어디서 누가 억지로 얼굴을 손으로 차륵 어그러뜨리듯 밀어대는 건지 구기고 또 구겨서 아주 사악한 인상을 뿜어내더라고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세요. 제가 제 돈으로 했다는데 왜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제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한 거예요. 두 분 재산 제가 상속받은 걸로 한 건데 어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뭐? 상속? 재산? 어머니는 생전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눈을 번뜩이면서 저를 막 노려보시더니 그 재빨리 굴러가는 잔머리 안에서 대략 말귀를 알아들었나 봐요. 어느새 표정이 찬찬히 풀어지더니 너무 징그럽고 악랄하게도 말투를 막 어그러뜨리고 어떻게든 순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었냐? 언제? 아니, 얼마나 했길래, 얼마나 했길래 이런 데서 그냥 네 신상을 알아보고 주는 거야? 얼마나 했길래? 별로 어머니에겐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듣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 말을 하자면요. 이곳은 심장 관련된 병원이에요.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남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심장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저는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지만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적어도 제가 초등학생 무렵까지는 이런 심장병 관련 행사나 소아암 행사 같은 데를 다니시기도 하고 기부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봐왔었어요. 그러니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땅한 유서가 없기는 했지만 두 분의 행적을 볼 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오래도록 두 분이 마음을 두고 돌보셨던 병원 쪽에 재산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 일반인이 편하게 떠올리기 힘든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답니다. 그건 결혼하고 나서 어차피 유산 처리하는 부분은 오롯이 제가 해야 되니 갑자기 돌변하는 시어머니와 시집의 괴롭힘 안에서 조용히 처리해왔던 부분이었어요. 하도 돈으로 무시해대고 저한테 난리 부르스를 쳐대는 것을 볼 때마다 몇 번이나 돈으로 눌러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에 기부하는 돈을 갖고 뭘 어쩌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오래도록 반복해오던 일이었고 저도 어릴 때 간간히 참여하기도 했던 행사니까요. 아무튼 그리해서 병원장님과 나른 안면이 있었고 이번에 응급실로 실려올 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알아봐 주신 것은 저도 희한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정황을 자세히 말하진 않고 대강 뭉뚱그려 말했더니 어머니는 끈질기게 붙어서는 계속해서 깊이 파고드는 질문들을 던져대는 거예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고 갑자기 톤을 바꾼 저 목소리가 너무 역겹게 느껴져서 그리고 이런 사고까지 당하고 이런 꼴을 당해서도 저 집안에 굴러다니는 베개만도 못한 제 꼴을 보니 그냥 다 끊고 잘라서 정리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수천 번이나 떠올렸다가도 자제하고 참았던 그 단어를 이제는 제 입으로 올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다 필요 없고 다 짜증나니까 좀 나가세요. 며느리가 그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이제 좀 인간으로 보이세요? 저 베개만도 못하게 다룰 땐 언제고 이제 갑자기 돈 갖고 있는 인간으로 보이냐고요. 당신도 썩 꺼져. 평생 엄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뿌앵뿌앵 거리면서 살라고. 안 꺼져? 이런 제 말에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나갈 인간들이 아님을 10년간 단련되어 온 그 맷집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한마디 더 얹었어요. 솔직히 저 돈 없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고 이 인간이고 진짜 저를 어지간히 부려먹었어야지. 안 그랬으면 순탄하게 애기도 갖고 어머니 아들이랑 적당히 살만한 돈은 제가 나중에 보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랄까? 이 말에 제 입으로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요. 뭐 저는 죽은 문턱까지 갔다 와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어머니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잘라버린 거예요. 평생 그 아들이랑 그 돈푼도 안 되는 집구석 하나 갖고 궁상 떨며 살다가 죽으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온몸에 피가 다 쏠리도록 고래고래 괴성을 질러댔어요. 치료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병원에서는 제가 안정을 취하길 바랬겠죠. 그리하여 정말 딱히 계기만 없었을 뿐 제 마음 안에서는 이미 지워버렸던 이 인간들과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제 손으로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보통 악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 우리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별 거지 같은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남편은 그나마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엄마 뒤에 숨어서 눈치 보고 있는지 몰라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제 안에서 결심은 더더욱 확고해지고 있어요. 결단코 이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그동안 쥐죽은 듯 살았어도 앞으로의 미래엔 이 인간들을 싹 지워버릴 거라고 말이에요. 현재 몸은 아직 회복이 덜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감사하고 있고요.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저의 우유부단한 성질을 완전히 뚝 고쳐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간의 고생했던 일들은 살면서 계속 노력하고 새로운 날들을 그 위에 더 씌워가며 잊어가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